네, 안녕하십니까. 최성화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 세미나의 학회에 저를 또 연사로 초청해 주신 이 회장님, 또 학교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이 주로 이제 제가 회사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G+가 라티노입니다. 라티노 겐티움 폴리알 리그니 안드 사니타템이라고 하는 5글자의 앞자를 이렇게 따온 겁니다. G+.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물의 잎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2014년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 본격적인 연구 개발은 2017년부터 저희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한 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툴젠이 내일 여기 오송에 준공식을 하는데, 툴젠은 크리스퍼 cas9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cas12a라고 하는 조금 다른 유전자 가위를 자체 개발해서 그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서 특히 이제 식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놈 에디팅을 해서 한 그런 성과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퍼 지놈 에디팅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상당히 좀 그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 화학부 교수인 그 김진수 교수랑 같이 만나서 박충모 교수님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김진수 교수님이 이미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 있으셔가지고 유럽에 가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은 식물에서 넌 GMO 방식으로 지놈 에디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유럽 쪽은 너무나 GMO에 대한 그 이슈가 강하게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넌 GMO가 뭐냐? 그러니까 이 넌 GMO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법적인 용어여가지고 외부 DNA나 식물 병원균 아그로박테리움을 쓰지 않고 지놈 에디팅을 하면 그게 이제 넌 GMO 범주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그 식물이 세포벽이 있어서 DNA가 아닌 우리가 이제 단백질 형태로 세포에다가 넣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교수님,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식물에서는 그 세포벽을 셀룰레이즈로 처리를 하면 원형질체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원형질체는 동물 세포보다 더 연약해서 그런 라이보 뉴클리어 프로틴을 쉽게 이렇게 트랜스펙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 단백질로 한번 지놈 에디팅을 해보자. 그래서 그에서 이제 지놈 에디팅을 한 다음에 리제너레이션을 시키면 DNA도 안 쓰고 아그로박테리움도 안 썼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해진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넌 GMO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한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2015년에 이 논문이 이제 네이처 바이오텍에 이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되 우리가 작물로 가지고 하나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상추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그 노벨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하고 그 에마뉴엘 샤팡티어 그 박사님이 논문을 낸 게 2012년이었기 때문에 저희 2013년에 시작을 해서 상당히 빨리 이런 쪽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특허를 내서 서울대하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하고 IBS하고 3자 특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를 사용하지 않고 지놈 에디팅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법으로 아직까지 묶여져 있습니다. 지놈 에디팅을 한 것은 뭐 어떻게 했든지 무조건 일단 GMO야. 현재는 그런 상태고,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 법도 이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희들이 그러면은 유전자 가위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약용 작물 학회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약은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소분자 내추럴 프로덕이 아니고 정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 하는 단백질 약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식물에 있는 그 당 패턴을 좀 많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백질에 붙어 있는 당이 때로는 상당히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들 이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전자 가위로 이 당 패턴을 이제 사람 것처럼 만드는 그런 휴머나이제이션을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암세포고 이 암세포의 그 항암제로 사용되는 이 항체 의약품들이 이제 암세포를 잡으면은 결국은 NK세포가 와가지고 이 암세포에 붙어 있는 항체를 만져보고 아, 이거 암세포를 잡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랜자임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공격을 해서 이 세포를 죽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당 패턴이 이 퓨코스가 없게 되면은 이게 거의 한 100배 정도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이전에도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항체 의약품에 있는 당 패턴을 퓨코스가 없는 식으로 만들어내면은 이런 NK세포가 와서 이 당을 파악을 하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서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노릴 수 있겠다. 식물을 이용해서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독성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 당 패턴도 제거하고 효능도 제거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퓨코스가 없는 당을 사용해서 작용하는 그런 기전을 우리가 ADCC라고 하는데 그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라 사이토톡시시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전으로 사용되는 지금 그 항체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블록버스터들입니다. 트라스주맙, 퍼투주맙 이런 게 이제 유방암 치료제들이고 이거 각각이 전 세계적으로 한 7조에서 8조 정도 1년에 약을 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약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항체들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먼저 한 게 이 저희들이 이제 기주식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니코시아나 벤타미아나 식물입니다. 그 니코시아나 벤타미아나 식물의 당 패턴, 단백질 당 패턴에 관련된 유전자가 9개가 있습니다. 그 퓨코스 트랜스퍼레이즈, 자일로스 트랜스퍼레이즈, 갈락토스 트랜스퍼레이즈가 각각 4개, 5개, 2개, 2개씩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이 9개 유전자를 동시에 낙아웃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단백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세포에 트랜스펙션해서 이제 지놈 에디팅을 하니까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물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백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그 벡터가 보통 우리 tDNA 벡터가 아니고 바이러스 벡터입니다. 그래서 TMV를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 벡터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식물학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그 양에 저희들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식물 1kg에 한 0.8g 정도 단백질, 항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정제를 이제 하는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가지고 이제 세포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좀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효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포 실험에서 볼 때 이 항체가 타겟으로 하는 단백질이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헐2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헐2라고 하는 단백질을 얘가 타겟으로 해가지고 잡아주고 또 그게 이제 약효로 그 세포를 죽이는 약효로 이제 연결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보통 이제 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초세포를 CHO 차이니스 햄스터 오베리안 셀이죠. 그것을 트랜지닉하게 만들어서 이 유전자를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셀 라인을 확보를 해서 키워서 그 배양액에서 이제 항체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단백질에 붙어있는 당 패턴들이 상당히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나옵니다. 뭐 수십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약효가 일정하게 잡히지를 않아요. 잘.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 잘 하는 게 이쪽에서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달 반 정도면은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그 단백질 항체까지 만들어내는데 한 달 반 정도면은 이게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초셀 같은 경우는 되게 한 1년 이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체 의약품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저희 이제 비교를 한 게 항체 의약품의 오리지널이 헐셉틴이라고 하는 트라스투마비라고 하는 항체 의약품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백신이 지금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저나 모더나가 만들고 있는 그 단백질들이 그 mRNA 백신들이 다 이서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열이 이렇게 표면에 있다가 그 사람의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올 때 이게 끊어지면서 노출이 되고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RBD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RBD 도메인을 저희들이 이제 발현을 이제 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기초가 너무나 약해요. 이런 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벡터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현을 시킬 때 정말 어떤 컨스트럭을 만들 때 가장 최상의 발현이 되는지도 아무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도 해 왔던 데가 이제 유럽 나라의 그런 이제 회사들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그걸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벡터들을 가져다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제대로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컨스트럭, 저희들이 거의 한 200개 정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컨스트럭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그 중에서 발현이 잘 되는 것을 이제 골라가지고 좀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에 이제 발현을 시켰을 때 네크로시스가 덜 일어나고 발현량은 높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제를 해서 그걸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에다가 이제 챌린징을 하는데 여기에 그 이런 단백질하고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에주번트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국제백신연구소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스케줄 잡아서 이렇게 백시네이션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단백질 그 항체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저희들은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그 했을 때 그 단백질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FRNT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FRNT가 우리가 같이 이제 항체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챌린지를 해가지고 얼마나 억제가 되는지를 따지는 그런 값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3주차 했을 때 RBD하고 뭐 이렇게 알룸 뭐 여러 가지 에주번트를 썼는데 이쪽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다벡스라고 하는 에주번트를 썼을 때 그래서 이제 한 6,000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그 다른 나라에서 그 동물 세포 가지고 했을 때 한 2,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에서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더 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당 패턴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항체를 외부의 단백질을 식물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당을 이 단백질에 붙여주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체 만들어진 것 중에서 당패턴이 없이 나오는 그런 항체들이 꽤 많은데 그런 단백질들은 나중에 약으로 쓸 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트랜지닉하게 또 이제 더 붙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또 해야 되고 또 식물이 단백질 당으로서 전혀 사용 못하고 있는 게 시알릭 엑시드가 있습니다. 식물에서는 시알릭 엑시드를 만들지도 않고 거의 이제 사람이 유일하게 유인원 중에서도 사람만이 이 당을 사용을 해서 단백질을 모디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 줘야지 많은 그 의약용 단백질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려 6개 유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개 유전자를 3개씩 이렇게 해서 그 식물체를 지금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에서 필요한 그런 EPO 같은 그런 단백질들을 생산을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낙가오 식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식물을 이용해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단백질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초셀의 경우에서는 지금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초셀은 리터당 거의 한 5g에서 10g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더 이렇게 사업성을 높이려면은 그 생산성을 올려야 될 필요성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글라이코 엔지니어링이 잘 되는 그런 기술식물체를 만들어야 될 좀 필요성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그 앞쪽이 단백질이었으면은 여기는 이제 내추럴 프로덕트 식물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몰 몰레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마토를 좀 보고 이 프로비타민 D3를 좀 강화해 볼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그런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일단은 만들어지는 게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콜레스테롤하고 전환이 될 때 이거 전환되기 전에 이 물질이 햇볕에 있는 UVB를 맞으면은 이 고리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면 이제 활성 비타민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뭐 그 칼슘이나 인이나 이런 물질들을 재흡수하고 또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대사가 돼야지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럼 이게 이제 활성화된 형태가 되면은 이게 이제 리셉터하고 결합을 해서 유전자들 발현을 이렇게 크로마틴 재구성부터 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에서는 여러 가지 뼈의 대사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을 발현을 증진을 시키고 또 이제 염증 반응은 이제 낮춰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태양빛을 충분히 쐬면은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북위 35도 이상에 있는 그런 그 고위도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80% 이상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고 유럽 쪽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이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직 조사를 안 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음식에다가 넣어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때 이 스테롤 패스웨이를 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했을 때 이 드와프5라고 하는 유전자가 사람에서는 DHCR7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실제로 사람에서 이 유전자가 밝혀지기 전에 애기장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기장대의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의 cDNA 라이브러리를 뒤져서 사람의 그 유전자를 찾은 그런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식물학이 먼저 선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애기장대에서는 이것을 낙아웃을 하면은 그 전구체가 많이 축적할 걸로 생각을 하고 낙아웃을 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난쟁이가 돼버립니다. 이게 와일드 타입이고 이 이유가 이 스테롤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의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난쟁이가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희미하게 이쪽에 낙아웃이 되면은 비타민 D의
전구체가 될 수 있는 프로비타민 D들이 축적이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낙아웃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식물이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한 그런 형질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애기장대뿐만 아니라 이게 상추 같은 경우도 이걸 하니까 작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토마토는 이 유전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놈 듀플리케이션이 된 거죠. 2개가 돼서 그 중에서 하나는 토마토의 그 열매에서 발현이 많이 되고 하나는 주로 이제 다른 조직에서 그러니까 잎이나 줄기에서 많이 발현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A는 이 프로트에서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A번 유전자만 낙아웃 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 부분에 이 프로비타민 D를 좀 축적을 시켜보자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B는 놔두고 A만 이렇게 낙아웃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스트럭을 만들어가지고 조직배양해서 식물체를 재분할시키고 이 타겟 부위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예상한 대로 이쪽에서 돌연변이가 딜리션 뮤테이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피노타입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매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농업적인 형질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열매의 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비타민 D3를 축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 그런 식물체가 이것보다 와일드타입보다 그 열매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바람직한 형질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여기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브라시노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생장 호르몬이 이제 조금 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되나 보다 저희들이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인천대 교수님하고 같이 브라시노스테로이드의 그 전구체가 되는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시타스테롤 그다음에 이 저희들이 찾고자 했었던 그 프로비타민 D3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전부 다 재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와일드 타입하고 이제 2개의 라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데 3번하고 7번하고 근데 이제 녹색 과일에서는 거의 12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과일이 점점 숙성이 되면서 빨갛게 되면서 6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3번 라인 같은 경우는 한 6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산을 해보면은 그 과실 하나가 한 100g 정도 되는데 100g당 한 80에서 10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는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프로비타민 D의 양이 한 20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60에서 80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 과실을 하나만 먹으면은 하루 필요한 양은 충분히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 열매에서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영국의 그 중요한 큰 식물학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존 이네스 센터가 존 이네스 센터에서 과학자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 유전자 2개 중에 B를 했습니다. 그 B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이 줄기하고 잎에가 축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했었던 대로 우리는 열매에 축적시켜서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열매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를 낙아웃 시킨 것이 좀 더 그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토마토를 만들 수 있는 그 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잘 디자인을 하고 어떤 걸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토마토를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토마토가 정말로 좋은 식품이더라고요. 비타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루테인이나 그런 건강에 이로운 그런 물질들이 많은데 토마토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우리가 먹는 식물이 비타민 D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버섯이나 이런 것들 몇 개를 이제 제외하고 거기서도 비타민 D3는 아니고 프로비타민 D3는 아니고 비타민 D2나 이런 것이 좀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놈 엔지니어링을 해서 유전자 하나만 딱 낙아웃을 했을 때
비타민 D가 하루 필요한 양을 거의 100% 채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이게 하도 이렇게 많이들 인터넷에서 사용이 되는 저널이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발표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SCI 저널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임팩트 팩터도 안 나와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그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은 이제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특허도 내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직과 작물이 이 유전자가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직과 작물들 뭐 파프리카, 고추 뭐 이런 데서는 이 기술을 적용하면은 그런 데서도 이 프로비타민 D3를 좀 많이 축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좀 이 토마토를 좀 많이 키워서 이걸 추출한 다음에 이걸 비타민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서 여러 가지 소재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에서 저희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축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걸 이제 먹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먹는 것으로 사용하면은 좀 비타민 D가 부족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교정 작물을 제일 먼저 상업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나테크라는 회사가 토마토 중에 가바 강화된 토마토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일본의 동경에 가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상당히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바 토마토가 인기 있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판매를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그런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빠르면은 한 1, 2년 안에 이런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유전자 교정한 그래서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작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